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소한 토크 두 번째 편으로 좀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듯한 삶을 살아온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소통학교 26기를 수료하고요. 지금은 열심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고 있는 별의 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나기도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꽃피울 소통학교에는 이제 그 수업을 수료한 분들을 1기부터 2기, 3기 이렇게 해나가는데 오늘 함께 하신 별의 서재님, 김기영님은 26기로 수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뵙고 살아오고 있으신 여정,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즘에 하고 계신 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할까요? 네. 소통학교 이후로 저는 제 삶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요즘은 농산일을 한 3년 전서부터 준비해 와서 지금 2만여 평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성 마늘이라고 하는 특유의 브랜드 국산 마늘을 신품종을 개발해서 네. 지금 많이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서부터 많이 찾아주셔서 내년부터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흙에서, 그죠? 흙을 네. 밟으면서 2만 평이면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네, 그렇군요. 무진장 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농사일도 하시고 네. 또 다른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외에 이제 농산일은 회복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회복이요? 네, 제가 알코올로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 일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도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네. 그래서 소통학교 가기 전에 많은 날들을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서 지금 같이 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 신다는 게 네. 치유의 개념이라고 하셨고 네네. 또 알코올 중독의 그 기간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연관성이 있나요? 네. 연관성이 아주 많지요.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으로 회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사촌 동생인 홍성에서 농사를 짓는 마늘 농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기에 가보게 됐어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농산일을 하면서 관계성 회복에 소통학교에서 배웠던 관계성 회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서 무작정 회복을 위해서 시작을 한번 해봤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일하시고 만나는 분들하고의 관계성 회복, 네.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분하고의 관계성 회복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소통학교 수업 이전에 네. 그 알코올 중독의 기간이 있으셨다는데 어느 정도셨는지 그 이전에 직업은 어떤? 네, 그 이전에 직업은 버스 운전을 오래 했어요. 예, 얼마나 하셨어요? 뭐 그만두기까지 한 26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11년을 고속버스 운전을 했고요. 네. 11년 중에서 시내버스를 하면서 누구나 다 동경하고 해봤으면 하는 게 고속버스일 겁니다. 네. 지금의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도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요즘 들어온다고 하던데 최종 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속버스를 운전을 하면서 한 8년 차쯤, 9년 차쯤 될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좀 허전함을 느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입에 많이 되게 됐지요. 네. 그러면 술을 드실 때 일상은 소위 좀 묘사해 주면 어떻게 술을 드시나요? 생각하기도 싫은 네. 시간인데요. 고속버스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가서
하루 저녁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교대를 하게 되면 집에 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예. 아내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이제 성장해서 다들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중년이 돼서는 즐길 만한 게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서부터 조금씩 사회적 운주를 했던 그 부분들이 조금씩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이야 하는 느낌으로 그게 이제 스스로는 낙천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첫발이 될 줄은 몰랐지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술을 안 먹으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예. 불과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1년 남짓 반 정도 되니까 서서히 밥이 넘어가지 않고 그런 다음에는 술을 안 먹으면은 그 환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아주 극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계속 술을 더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마약과도 같은이 아니라 마약과도 똑같은 네. 그런 어떤 허구적인 네. 그런 참 허무한 쓸데없는 일에 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네. 결국은 많은 분들이 그러했지만은 저는 물론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네. 그걸 보는 자녀들은 또한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 잔 술로부터 시작되어서 시작된 게 이게 점점 심화돼서 그리고 나를 갉아먹고 네. 결과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파탄이라든지 네. 아주 심각한 아주 지경에 이르는 거군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냥 그냥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한참 드실 때는 한 하루에 얼마나 드셨어요? 뭐 소주병 360ml로 따지면 5병, 6병, 8병까지는 가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2병 마셔야 되고 점심에 2병 마셔야 되고 또 잠깐 한숨 자면 깊게도 안 잡니다. 한 3시간 정도 자면 눈 떠져요. 그럼 저녁 때 2병 정도 되면 기본이 6병이니까 밤늦게도 잠 안 온다고 2병을 하면 8병 되겠지요. 엄청나게 드시고.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의아함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알코올 중독에 이셨는데 소위 벗어나셨단 말이에요. 지금 네, 깔끔하게. 네, 네. 이제 네. 몇 년 되셨죠? 이제 한 3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3년. 깔끔하게 벗어나신 그 시기, 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얘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물론 어렵사리 알게 된 소통학교도 가게 된 거지만요. 네.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었죠. 네. 신앙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네. 아니에요. 지금도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가기 위해서 AA 모임이나 그다음에 알코올에 관해서 지금 많은 센터들에서 하는 얘기는 결국 술은 마약과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 해서 AA 모임에서도 선언을 합니다. 네.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이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알코올 중독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나약한 상태로 든든한 그런 신앙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버팀목이 네. 작용이 크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좀 얘기 좀 해주고 그걸 이겨내시기.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술을 안 먹으면 밥을 먹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밥 먹는 게 우선 과제였습니다. 밥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네. 되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 그릇이 되면은 밖을 나가기 싫어합니다. 남하고 대면하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제일 싫은 것 중에 누가 나를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럼 완전 고립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가서 운동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예. 밥을 먹으려면 첫 번째 몸을 움직여야 밥이 식욕이 자극이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누군가가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내고 나서 몇 걸음이라도 걷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아내가 손에 이끌려서 교회도 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공원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밤양이 늘어가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몸이 회복되니까 술을 좀 참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벌더라고요. 시간적으로. 네, 시간적으로. 그런 와중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집필한 책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봤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도 동시에 이루면서 네. 식사를 하면서 몸을 좀 네. 제대로 추스리는 것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그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정도까지 가면 가족들이 포기라는 걸 선택하거나 회피라는 걸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그렇지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거나 자식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네. 혹여나 아내가 옆에 계시거나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 아버지의 손을 그냥 잡아주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한 100년 전서부터 200년 전서부터 그게 알코올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네. 각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마다 다 그렇게 알코올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크를 하시면 그분들이 와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회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손을 내밀 때 그분들의 손을 잡고선 일단 밖으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가족들이 그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오는 것, 한 걸음 외부 세계로 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그런데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봉사 겸해서 알코올 상담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심하게 빠져 계시다가 네. 거꾸로 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바라보면? 빨리 수렁에서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급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잘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네.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때는 얘기를 들어줍니다. 왜 알코올 중독이냐 하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술과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소통의 상대가 술로 바뀌는 예, 거군요. 술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면 그분들은 그 시간 동안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점차 만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술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성향이 그렇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말하는 동안 내 얘기를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술 마실 생각은 전혀 하질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 뇌가 그렇게 네. 속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는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또 만날까를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걸 첫 번째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쓸까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사람 마음이 똑같듯이 그 사람을 얼른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게끔 해주고 싶은 다시 술 먹기 전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네. 자기가 혼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말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독에 빠진다는 것은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네네. 다른 사람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혼자가 아님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네네. 작용으로서 상담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술 한잔 해야 좀 얘기가 되고 또 요즘에 부부들도 보면 맥주 한 캔씩 하면서 해야 이렇게 대화가 된다 해서 술이 소통의 매개체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물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혼술이 안 좋다는 거죠. 아, 혼술. 네. 예. 혼술이 지나치면 결국은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보통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일주일에 2번 정도 간단하게 마시거나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맥주 마시는 걸 보통 사회적 음주라고 합니다. 네. 사회적 음주하는 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요. 다만 이 사회적 음주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자주 하느냐. 길게 하느냐, 그리고 계속 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회적 음주를 한다면 결국 70이 돼도 80이 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애정전설에는 더욱더 아주 꽃이 피겠지요. 아, 좋네요. 근데 요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편의점에서 사갖고 가든 네. 뭐 가서 혼자서 TV 보면서 뭐 이렇게 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이렇게 조언, 경험자로서 사실 네. 그분들이 다 알코올 중독까지 간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없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는 그럴 수 있으니까 조언 한마디 해주셨다면 네, 혼술 좋아요. 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되고, 그러나 대개 보면은 혼술을 하는 자체를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정도, 두 번. 많아야 3번 정도만 일주일 7일을 가정했을 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나와서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혼술하시는 분들은 그 횟수가 많아지면 정말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혼술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럴 수밖에 이게 아니라 네. 다만 그때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고 혼술을 일주일에 2번이나 많아야 3번 정도로 하는 것이 그걸 지나치면 이거는 가장 위험 신호라고 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고 한계, 고까지가 이런 얘기죠. 네. 여러분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별의 서재님, 김기영님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그 술이라는 그 매개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혼자서 마시기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 자기를 갉아먹는 네. 가족을 관계를 갉아먹는 네.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아주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봉사활동으로 DJ 도 네네.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런 역할을 통해서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를 갖고 DJ를 통한 사람들하고의 소통의 장면 네, 뭐 이런 네, 얘기 네. 좀 한번 나눠주실까요? 아, 너무 좋지요.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인터뷰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저 준비되지 않아서 많이 오늘 힘듭니다. 그러나 겪었던 일이고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말하지 않으면 첫 번째 길이 말을 해야 회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움츠리는 게 아니라 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고 말할 때 이미 벗어나. 그 사람은 이미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소중한 것을 정리해 보면 그 소통이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우리가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뭐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 소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바깥 세상 더 넓고 더 좋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오늘 소정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